한국에는 이런 말이 떠돈다. 한국인은 삼성병원에서 태어나고 삼성의 대학에 다니며 삼성 신용카드를 긁고 마지막에는 삼성 장례식장에서 눈을 감는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하늘에는 마치 단 하나의 태양만 존재하는 듯했고 그 거인을 안방에서 무너뜨리는 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한때 재벌가로부터 잡주 취급을 받았고 산더미 같은 빚에 파묻혀 거의 목숨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할 처지까지 몰렸던 이름 SK하이닉스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시가총액 209조 원에 도달하며 SK하이닉스는 마침내 삼성전자 제국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 왕관을 빼앗아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기업이 되었다. 물처럼 돈이 넘쳐나고 전 세계 곳곳에 걸친 최정예 두뇌를 보유한 제국이 왜 이렇게 쓰라리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SK하이닉스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 치고 올라와 인공지능 시대 전체를 장악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어두운 이면과 눈물로 얼룩진 결혼들, 유전성 근위축의 저주, 그리고 조상묘를 8번이나 파헤친 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 숨기고 있는 섬뜩한 진실은 대체 무엇인가? 2002년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SK하이닉스는 파산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통제되지 않은 대규모 확장 이후 그들은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상황은 처참했다. 재벌가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미국의 경쟁사 마이크론의 회사를 팔아넘기는 방안까지 쓰라리게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그 거래는 무산되었다. 하이닉스는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에서 채권은행들의 살벌한 감시와 통제 아래 무려 10년 가까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듯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생각해보라. 기술회사가 채권자의 고개 끄덕임과 시혜에 기대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굴욕의 절정은 2003년에 찾아왔다. 하이닉스의 주가는 자유낙하하듯 추락해 바닥 중의 바닥, 주당 고작 135원까지 처박혔다. 월가와 한국 투자자들의 눈에 당시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잡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2012년 SK그룹이 거액을 들여 인수한 뒤에도 운명은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혹독한 겨울로 들어서고 메모리 가격이 끝없이 폭락하자 SK하이닉스는 7조 7, 3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영업 손실이라는 쓴맛을 봐야 했다. 일반 기업이라면 이런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맞닥뜨렸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명 몸을 움츠리는 것이다. 대규모 감원을 하고 공장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단 목숨부터 보전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 경영진은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마지막 자금까지 쥐어짜고 최정의 엔지니어들의 힘을 끝까지 끌어모아 단 하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었다. 당시 HBM은 극도로 비싼 부품이었다. 생산 기술은 복잡했고 불량률은 매우 높았으며 무엇보다 소비 시장은 여전히 너무나 불분명했다. 이 비싼 칩을 대체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보상은 언제나 거슬러 올라갈 용기를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 챗 GPT와 인공지능의 폭풍이 전 세계를 덮쳤다. 세계 기술업계는 순식간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엔비디아나 구글의 초월적인 중앙 처리 칩, 인류의 지능을 떠받치는 그 칩들은 함께 붙는 HBM 메모리 칩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엔비디아의 GPU 칩을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슈퍼 스포츠카라고 상상해보라. 그러나 슈퍼카에는 달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메모리 칩은 좁고 비좁은 시골 골목길과 같다. 슈퍼카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데이터는 꽉 막혀버린다. 그렇다면 HBM은 무엇인가? 메모리층을 마철로처럼 위로 쌓아 올리고 각 층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기술을 통해 SK하이닉스는 수만 차선짜리 고속도로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데이터를 즉각적이고 폭포처럼 끊임없이 슈퍼컴퓨터의 처리 장치로 밀어넣는다. HBM은 현대 AI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산소이자 생명의 피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바로 그 승부수가 SK하이닉스로 하여금 이 게임 전체를 장악하게 만들었다. 대만의 거대 파운드리 기업 TSMC와 긴밀히 손잡고 패키징 공정을 완성하면서 SK하이닉스는 사실상 난공불락의 동맹을 만들어냈다. 2025년과 2026년 기준 수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에서 61%의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다. 삼성은 17% 수준에 머물렀고 마이크론은 21%에 그쳤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독점적 존재가 되면서 SK하이닉스의 이익은 무섭게 뛰어올랐고 23조 5억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을 찍었다. 2024년 한 해에만 그들의 주가는 340% 이상 치솟았다. 그렇게 SK하이닉스는 삼성의 어깨를 밟고 한국 자본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었다. 파산 직전에 거린 같던 회사가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황제로 변신한 것이다. 삼성의 아킬레스건. 이제 우리는 실패의 주인공인 삼성전자로 렌즈를 돌려야 한다. 돈은 물처럼 넘쳐났고 인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으며 25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역사까지 있었다. 그런데 왜 이 거대한 기업은 자신들의 주특기였던 전장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무너졌을까? 진실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진 것도 기술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라는 데 있다. 그들은 위대함이라는 덫과 지나치게 많은 것을 끌어안은 사업 모델 때문에 졌다. 삼성의 실패는 그들이 거대한 다각화 기계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모든 전선에서 왕이 되려 했다. 그들의 기술 생태계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아침에는 애플과 생사를 걸고 싸우기 위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고 점심에는 저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목을 막아야 했으며 오후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TV,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해야 했다. 밤이 되면 다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3나노 공정을 두고 TSMC와 기술 경쟁을 벌이느라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이처럼 넓게 펼친 다양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시대에는 삼성의 자부심이었고 난공불락의 방패였다. 그러나 변화 속도가 초단위로 계산되는 AI 시대에 들어서자 그 거대함은 오히려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었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면 핵심 기술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고도의 집중력을 잃게 된다. SK하이닉스의 모든 정신력과 최정예의 인력이 밤낮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 즉 가장 빠르고 발열이 가장 적은 적층형 HBM 메모리 칩을 만드는데 매달리고 있을 때 삼성 수뇌부의 예상과 관심은 수십 개 전선으로 찢겨 나가고 있었다. 이 거대한 자원 분산은 시장 변화에 대한 삼성의 반응 속도를 놀라울 정도로 느리고 무겁고 관료적으로 만들었다. 더구나 지배자의 오만은 삼성 경영진의 이성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수십 년 동안 전통 메모리 칩 시장의 왕자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그들은 눈이 멀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그들에게 메모리 칩은 그저 주기성을 가진 평범한 상품에 불과했다. 공장을 크게 짓고 물량으로 경쟁자를 눌러버리면 이긴다는 사고방식이었다. 그들은 HBM 같은 특수칩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유출된 보고서들에 따르면 2019년 무렵 삼성은 HBM 시장이 너무 작고 생산비는 너무 비싸며 전력을 쏟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HBM 연구팀을 직접 해체하거나 축소하기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방심과 상대를 얕보는 태도는 삼성이 왕자 위에서 잠들게 만들었고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조용히 기술을 연구하고 최적화하며 아주 긴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뎠다. AI의 물결이 실제로 밀려오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수십억 달러짜리 수표를 들고 HBM 칩을 사러 다니기 시작했을 때 삼성은 그제야 깜짝 놀라잠에서 깼다. 그러나 그때 삼성의 생산 라인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적층 기술은 최적화되지 못했으며 불량률은 너무 높았다. 제품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가장 기름진 파이의 61%를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모습을 쓰라리게 바라보며 자신들은 고작 17%의 점유율을 주워 담아야 했다. 그러나 삼성의 악몽은 AI 부문에서 끝나지 않는다. 핵심 전선 전반에서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다. 거대한 이익을 손에 쥔 SK하이닉스는 이제 30년 동안 삼성의 난공불락 영토였던 전통 메모리칩 시장에서조차 삼성의 목덜미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고 있다. 최신 추정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월간 D램 생산량은 58만 구, 영장 웨이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의 69만 일, 영장에 바짝 다가섰다. 더 무서운 것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 확대 속도가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쟁사의 거북이걸음 같은 17, 5%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삼성의 황금 왕자는 단지 흠집이 난 것이 아니다. 그 왕자를 떠받치던 강철 같은 기초가 안쪽에서부터 실제로 부서지고 있다. 잔혹한 벨벳 장막과 가족 지배 모델의 냉혈한 비극. 만약 삼성을 단순한 기술 기업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제국을 갉아먹고 있는 병을 끝까지 볼 수 없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이나 시장 점유율 경쟁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이씨 가문의 권력, 구조 깊은 곳에 밝혀 있다.
그곳에서 재벌 모델은 현대적 봉건 왕조처럼 작동한다. 혈통, 권력, 가문의 체면이 자유와 행복, 심지어 인간의 생명보다 더 위에 놓이는 세계다. 이씨 가문은 실제로 직접 과반 지분을 줄 필요가 없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복잡한 순환출자 시스템을 통해 그들은 여전히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통제한다. 이 게임의 규칙 속에서 기업은 단지 경제적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가문의 왕좌이며 비단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잔혹한 황금세장에 갇힌 꼭두각시가 되어버린다.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은 고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윤영의 죽음이었다. 2005년 삼성은 처음에 그녀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후 뉴욕 경찰은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26살이던 그녀는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원인은 중산층 남성과의 사랑을 가문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외로움과 압박 속에 미국으로 보내진 이윤영은 죽음을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의 장례식마저 가문의 명예라는 차가움과 삼성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하는 공포로 뒤덮였다는 점이다. 다음 비극은 호텔 신라 사장 이부진이었다. 이무재와의 결혼은 한때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칭송받았지만 이후 쓰라린 이혼 분쟁으로 무너졌다. 남편은 자신이 계획되고 압박으로 가득 찬 결혼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이부진은 결국 자녀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써야 했다.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조차 정략 결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상그룹의 딸 임세령과의 결혼도 재벌가 삶의 무거운 압박 속에서 이혼으로 끝났다. 재벌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가문의 권력과 이미지, 왕좌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돌아가는 황금 톱니바퀴일 뿐이다. 황태자 이재용과 85억 달러의 압박이 무너뜨린 기술 비전. 왜 삼성이 AI 경쟁에서 느려졌는지 알고 싶은가? 답은 연구실에 있지 않다. 그것은 현직 회장의 재판정과 세금 신고서 안에 있다.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유일한 아들. 승계의 무게를 온몸에 짊어진 사람. 그러나 이재용의 길은 충격적인 스캔들과 숨막히는 압박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초기부터 그는 독재적인 아버지와 뛰어난 여동생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2000년대에 이재용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삼성 프로젝트라는 14개의 인터넷 회사를 급히 세웠다. 그러나 그 사업들은 모두 큰 손실을 냈고 단 1년 만에 1,800만 달러를 날려버렸다. 고 이건희 회장은 황태자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그룹 돈으로 지분을 다시 사들여야 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2017년에 덮쳤다. 이재용의 절대 권력을 굳히기 위해 삼성의 기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에 논란 많은 합병을 포함한 일련의 교차 합병을 추진했다. 어둠 속에서 진행된 이 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정치 뇌물 스캔들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황태자는 여러 차례 감옥을 오가야 했고 법적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와 수천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국의 피를 말려버린 치명타였다. 거대한 상속세다.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국 정부는 무려 60%에 달하는 가혹한 상속세를 부과했다. 금액은 12조 원, 약 85억 달러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수준이었다. 이씨 가문은 이 거대한 금액을 2016년까지 모두 납부해야 했다. 85억 달러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인들은 수조 원을 은행에서 빌려야 했고 주식을 팔아치워야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경영권을 이용해 삼성그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당을 하도록 압박해야 했다. 그렇게 마련한 현금은 세금 납부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비극적인 역설이다. 원래라면 삼성의 수십조 원 이익은 회사 안에 남아 연구개발 실험실에 100% 투입되어야 했다. HBM 기술 경쟁을 위해 달려야 했고 첨단 노광 장비를 사야 했으며 SK 하이닉스를 꺾는 데 써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 생명줄 같은 현금 흐름은 가문의 왕좌를 지키기 위한 상속세와 빚을 갚기 위해 밖으로 빨려나갔다. 거의 10년 동안 조타수는 재판, 합병, 음모, 개인 채무의 무게에 매달려 있었고 그 사이 기술의 세계는 이미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경영 최상층의 치명적인 방심을 놓치지 않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모든 자원을 집중시켜 삼성의 시가총액 왕좌를 직접 뒤집어 버렸다.